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여러 굵직한 경제정책들이 많이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내일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기준금리 오를 것이라는데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 상황을 제외한 전체 국민 경제 또 가계대출 상황 바라봤을 때 금리 인상 과연 부담이 없을까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0조 원의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경제 전망도 또 제각각인데요. 금융통화위원 7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결정에 따라 어떤 여파들을 고려해야 할지 이 금통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강명원 교수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 톱뉴스 오늘은 2대12 권서연 기자와 함께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브리핑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인터뷰는 종교인 과세 이야기입니다. 종교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입니다. 기재부가 여러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기독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 후퇴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종교활동비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좀 잘한 면이 있다라는 또 주류 기독교계의 의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특활비를 놓고는 굉장히 반발도 거센데요. 오늘은 교회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강석훈 목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경제수사대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과 함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내일입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2011년 6월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미 금리 인상 여부보다 오히려 속도가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시기에 오를까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시장 금리를 바라봐도 선반영한 상태로 가상금리,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보고서 역시 금리 인상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 상황 때문이겠죠. 하지만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경제학과 강명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금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인상 여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통위원도 직접 하셨었는데 내일 어떤 결정 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럼 보통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금투협의 채권조 전문가 조사가를 보면은 이제 82%가 찬성을 이제 점쳤고요. 네. 또 해외 글로벌 IB의 10곳 중에서 7곳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등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통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대세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금리 동결에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서희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를 고려할 사항들을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또 이 관련 이런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금통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만장일치나 소수 의견 얘기들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될까요? 또 내일 만약에 인상이라고 한다면 대략, 의견 결정의 7분의 어떤 배분, 숫자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인상이 되면은 저는, 소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혹자들은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그렇게 변동하는 시기에는 소수 의견이 있으면은 네. 시장에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것은 절적으로 잘못된 주장으로 보이고요. 네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전번에는 동결했다가 이번에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몇 사람이 이제 포지션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어떻게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부가 바뀐다는 거가 이제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6년 5개월 만에 인상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동결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상폭은 뭐 늘 알려진 대로 0.25% 정도 수준이겠죠? 그렇죠. 뭐 이번에도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0.25%, 뭐 즉 이제 25bp인데요. 네네. 그러고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수이지만은 지금은 소수이지만은 이제 금리 동결의 여지도 있다는 데서 이제 연연한 겁니다. 네, 자, 동결의 여지도 있고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0.25% 정도에 대한 전망은 좀 확실시됩니다. 오른다면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 경제 여건이 금리를 인상하기에 적합하다.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도 채권 시장의 흐름까지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까지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3%도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내년은 또 안 좋기도 하고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난 이제 3, 4분기 성장률이 이제 전기 대비 이제 1.4% 올랐다고 이제 발표됐고요. 네. 뭐 이런 거를 근거로 하면은 이제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될 거라는 거는 뭐 이제 거의 확실히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또 IMF나 이제 OECD 등에서도 이제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이제 3.2%로 수정 발표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성장률은 이제 3% 이상이 될 거라고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정에서도 이제 네네, 그러한 특정 분야에서만 약진에 의해서도 이제 뭐 수출이 이제 10월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네. 뭐 11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112.3으로서 뭐 6년 11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만큼 이제 소비 심리도 나쁘지 않은 등, 네. 또 뭐 이제 사드 갈등이라든가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좀 잦아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언급하는 이제 충분 조건은 이제 아직 충족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필요 조건으로서는 뭐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 조건 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0.25%가 올랐다라고 가정했을 때 1.5% 수준의 기준금리가 되는데 뭐 이걸 또 여전히 지금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국가 금융기관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낮은 편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저도 약간은 이제 낮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현재 그 정책 금리에 비하면은 이제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터무니없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 전문가가 이제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뉴노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5% 이상의 성장률과 물가에서 네. 적용해가지고 4, 5%의 금리가 이제 정상적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3% 안팎의 성장이고 또 2% 미만의 물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과거의 성장과 물가에 맞는 그 4, 5%의 금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거에 연연하는 그러한 금리 정상화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장기 저성장과 침체가 새로운 경제의 기본이 되었다. 뉴노멀 얘기, 이 금리 부분에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속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사실 이런 논의가 갑자기 몰려 나오고 또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이거 금방금방 빨리 오르지 않나라는 좀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내년에는 이제 내년 중반 6월이나 7월쯤에 이제 한 번 정도 인상할 걸로 보고요. 네. 만약에 또 이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은 이제 내년에
대신 이제 한 2번 정도 인상할 거로 이제 보입니다. 네, 자, 속도는 그래도 완화적이다라는 또 다른 뭐 지적들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물가는 말씀하신 인트 수준의 관리라는 측면이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체감은 좀 다른 상황이다. 체감 경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가 2%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뭐 여전히 이제 그 미만이 1.8%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또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실업률도 보는데, 실업률은 또 상당하죠. 특히 이제 10월 청년 실업률은 이제 8.6%로서 맞습니다. 뭐 18년 만에 이제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한경련에서 이제 조사한 600대 기업 대상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96.5로 나왔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올해 매월 조사하는 건데 단 한 번도 100을 넘지 못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 100을 기준으로 한 게 이제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기업 체감 경기로 보면 이제 꽁꽁 얼어붙었다.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이제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 네네. 노동시장의 반기업 정서가 네. 더 부족해가지고 더 이렇게 이러한 얼어붙은 그런 경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경기에 대한 여러 또 제약 요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 필요정권과 충무정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금리가 오르면 사실 원화 강세의 여러 가지 불리함을 느끼는 쪽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까지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환율이 더 오를 거는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맞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금리가 예상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서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 면에서도 더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그것의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1,400조. 이거 지금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많이 걱정하는 쪽으로만 보시는데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 가까이 오르면 가계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이런 결과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 가계부채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떻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서가는 제가 못 봤는데 네네. 좀 약간 제가 생각에는 논리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한일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대출 금리가 0.25% 오르면은 네. 이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만 이제 총 2조 3천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특히 저는 한계 대출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자 대출 이런 대출의 네네.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취약계층에 대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에 대한 부작용 준비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강명헌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녹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인데요. 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구입니다.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통화, 신용의 운영관리와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바라는 행정위원회적 성격이다. 이렇게 사실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 혹은 유지 결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통위 하면 기준금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죠. 임명직의 위임은 4년 정도인데요. 전원 상근이 특징입니다. 이 정기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큽니다. 금융통화위원회 7분, 이 7인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나 여러 방향을 정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만약에 금통위원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경제 톱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17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거복지 로드맵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고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안들입니까? 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이제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존 정책들이 대부분 공급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는 정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같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하고 또 신혼부부에게도 주거공간 마련에 대한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신혼부부들 숨통이 굉장히 트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성남, 부천, 의왕, 남양주, 군포, 경산 이런 이제 서울 인근의 알짜 개발 제한 구역 9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수서 역세권이라든가 서울 양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8개 지역은 내년에 사업 승인을 끝내고 2019년에 착공해서 2021년에 신혼희망타운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주택은 이제 분양형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네. 자금 여건에 따라서 임대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자칫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주택 가격의 30% 이내를 수요자가 초기에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해서 1%대 저리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제 팔거나 이러면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손실이 나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결혼한 지 한 7년 이내나 예비 신혼 부부인 무주택 세대가 대상인데요. 또 청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그리고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대학생 5만 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이렇게 해서 5년간 총 30만 개 주거공간을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전폭적인 준비 같은데요. 무주택 서민들, 이 실수요자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매년 20만 원씩 5년간 총 1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이제 공적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85만 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소득층 일반 가구,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41만 호, 5만 호 이렇게 지어서 총 85만 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공분양주택은 15만 가구 공급하는데요. 이렇게 다 합쳐서 100만 호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이 되면 2022년 공적 임대주택의 재고가 총 200만 가구가 되는데요. 전체 주택의 9%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8%인데 이걸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단 몇 가지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공공청사, 임대주택, 수익시설 이렇게 이루어진 복합시설을 만드는 방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11곳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의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거쳐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또 재건축 연한이 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기존 입주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약간 중간쯤 되는 건데 네. 민간주택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또 안전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걸 추진하는 주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예, 참 수요에 맞춰졌던 걸 다시 또 공급까지 확대된 새로운 대안들인데 관심 가졌던 게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4월에 중과세 부과되기 전에 집을 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네네. 이 결정에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었습니다. 당초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높았는데요.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 할 때에는 다음 달에 이제 세입자 보호 정책도 담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집이 없는 사람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집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게 확대됐다. 여러 가지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장기 소액 연체자 대책 이것도 사실 채권 소각 얘기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소액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이하고요. 네. 장기라는 건 10년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007년 10월 31일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빚 원금 잔액이 1,000만 원 이하면 소득을 따져봐서 상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1,000만 원을 10년 이상 못 갚았다면 뭐 거의 극빈층에 해당이 되니까 빚과 이자를 모두 탕감해 줘서 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체 대상자가 한 15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장기 소액 채권 대부분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채무조정 위해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의 일부 있고요. 또 민간 금융사, 금융공공기관들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연체채권 중에 장기 소액 연체자가 83만 명이고요. 나머지가 뭐 대부업체 같은 민간금융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 있습니다. 소득 심사를 해봐야 이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대략 한 절반 수준 한 80만 명 정도는 전액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이제 구조를 짰는데요.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넘어간 장기 소액 연체자 83만 명을 보면 이제 약정자와 미약정자로 나뉘거든요. 네. 2013년 연체자가 이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30에서 6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갚기로 이제 약정한 사람이 약정자고요. 이 약정자 42만 7천 명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약정자 같은 경우는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연체 중인 사람을 말하는데 네. 평균 한 45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같은 조건의 경우에 이제 추심은 중단하지만 빚은 한 3년 후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금융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는 즉시 빚을 없애주고 연체 중인 상황이라면 3년간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극빈층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빚 탕감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도덕적 해이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짜여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탕감해 주는 것이니까 있는 재산 숨기고 탕감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정부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좀 꼼꼼하게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을 심사한 후에 상환 능력이 정말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현황이라든가 거주자의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같이 이 상환 능력 심사자를 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미신고 재산 소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부정 감면자 신고센터를 일단 운영하기로 했고요. 네. 또 온라인 홈페이지나 통합콜센터에서도 신고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재산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았다가 만약에 탈로가 났다. 이러면 이제 감면 조치는 일단 무효가 되고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돼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무슨 돈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활용해서 민간 재원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사실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별도로 사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열고요. 네. 그 외에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올 때 재원이 필요한데 이걸 매입해서 소각할 이제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장기소액 연체 탕감 뉴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할 때에도 상당히 기대가 높았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혜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네. 인원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동안에 행복기금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20%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 이용해서 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채무자 스스로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도움이 또 큰 사회적인 보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저희가 종교인 과세나 세금 관련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등장시키는 문장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기독교계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 강하게 표명했죠. 진통 끝에 기재부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이 수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잘 막아냈다, 우리 의견 좀 반영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개혁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는 대형 교회, 돈 많은 교회들에게 주는 특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강석훈 목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종교인 과세 얘기의 역사는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좀 구체화되면서 이게 사실은 그래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종교인 과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시각 갖고 계신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을 보면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에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 있을 텐데요. 네. 종교인의 소득 대부분을 본다면 일정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일정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면 세법상 근로소득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도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었고요. 기타 소득 안에서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을 해 주었고 거기에 필요 공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주는 과다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조세법상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조세 정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입장이신데요. 일단 기재부의 내년도 과세 방침에 대한 반대 혹은 보완 입장이 사실 주로 나온 곳이 다른 종교보다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좀 얘기 나왔습니다. 기독교 주류계라고 해야 되겠죠. 대형교회 이런 중심의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좀 맥락이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섣부르게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기독교계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면 기독교가 다른 종단에 비해서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다양성과 또 그런 입장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일단 이 개정된 안에 대해서 좀 문제점 지적을 하셨는데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교계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개정안 대폭 좀 주류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런 평가거든요.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 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종교활동비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교활동이 무엇이 종교활동일까? 네. 수행활동, 목회활동, 성모활동 등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 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세무관계 안에서 과세와 납세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 안에서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의한다면 종교단체 스스로에게 과세와 납세의 기준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는 포교 등 공적 활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활동비 이것이 종교 활동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이것을 개인이 지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네.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회계기준원이 올해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안을 발표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전체 국가의 투명도나 신뢰도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이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 그리고 그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라라고 이야기한 이 세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특히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과세에서 보면은 일종의 소도같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종교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걸 국가나 혹은 법이 정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했다. 이런 요점으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납세자 스스로 면세 기준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아직도 좀, 이게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교 활동비, 그러니까, 개신교로 치자면 뭐 목회 활동비 등등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도 사실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거든요. 예. 목사님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엇을 종교활동비다라고 그리고 무엇을 종교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결정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심 사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소득 세법 안에서 이것들은 종교활동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를 네. 법으로 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납세자 스스로에게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때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더 나쁜 경우는 탈법과 네. 또 편법을 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네, 참 이 교회의 자정이나 여러 가지 투명한 집행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국가 예산에서도 그러니까 정부가 집행하는 돈에서도 특수활동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수증 네, 증빙이 필요 그렇습니다. 없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느낌도 든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알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네. 특별히 뭐 다른 종단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역교회 중심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개신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교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고요. 네. 해당 교회에서 공개하자고 선택을 한 교회라면 특수활동비, 종교활동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네. 참, 이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게 종교인 과세다, 종교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인데 이 세무조사 남용도 똑같은 이 반대 논리가 나왔거든요. 결국 종교인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나 종교단체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언뜻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논란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조사가 문제가 될 때는 네. 그 세무조사가 목적성이라든가 표적성 세무조사일 경우에 남용일 경우에. 특별히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용을 한다든지 표적을 세워놓고 표적 수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문제가 되는 세무조사일 겁니다. 네네. 그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소득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렇죠. 공제를 받죠. 그렇죠. 네. 예, 이것은 엄청난 규모고, 뭐, 혹자는 뭐 2조 원 가까이 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분명하고요. 이 혜택은 조세에서 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기관은 회계 투명성과 그리고 그 회계에 대한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네. 될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또 종교기관이 그렇게 크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면 그 네네. 혜택에 대한 당연한 증빙은 투명한 증빙은 당연한 그들의 의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세무조사 때문에 뭐 세금이라든가 종교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사실상 뭐 목사 혹은 신부, 뭐 스님들을 세무조사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속한 절, 뭐 교회, 성당을 세무조사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세무조사를 못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종교활동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애매한 개념으로 놓고 이것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조사조차도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회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감출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예, 자, 정부에서는 그래도 종교계가 스스로, 종교단체가 스스로 순소득과 종교활동비를 좀 알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존중했다. 지금 이렇게 기재부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목사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은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정안, 종교활동비 비과세, 또 세무조사 분리, 이거 좀 어떻게 수정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으신가요? 예, 첫째 종교활동비 부분, 비과세 부분이라면 가장 먼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기준은 근로소득에 준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해서라면 그 소득의 형태는 다른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종교인들이 사업소득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종교인들의 이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종교인 소득세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준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네네. 그것이 시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형평이라든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네. 다른 여타의 근로소득자들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근로소득에 준해서 세율과 방식이 도입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또 종교 활동을 인정하겠다면 그것을 세법상 한계를 과세당국이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납세자에게 스스로 정해서 무엇을 면세할지 무엇을 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형평과 정의에 맞게 정해 주어야만 혼동이 없을 것이고 네. 또 편법과 탈법이 없게 되겠죠. 네네. 자, 이런 부분들, 이 알아서 하라라는 말에 언뜻 보면 존중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 존경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참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들의 명예에 또 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또 다른 명예에 손실이죠. 네. 예, 그렇죠. 자, 이 종교인 과세 문제만 봐도 지금 좀 많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함께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간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이런 것들도 보도가 종종 됐고요. 교회의 어떤 이런 재정적인 자정, 또 투명성 이런 것들 많이 또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원칙 좀 간단하게 결국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정을 해야 되겠죠. 네. 저희들 말로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맡은 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정치랑도 비슷하군요. 예. 네. 교회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고, 내가 내는 헌금이고 우리가 내는 헌금이니 우리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교회적이지 않습니다. 네.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고요. 네네. 교회는 공적인 기관이기에 공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공적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네. 예, 이 기준 그리고 이 기본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정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기만 한다면 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세무 전문가와 법적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강석훈 목사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매주 수요일 불법 금융 또 이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범죄 행위 미리 알아보고 예방하는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많은 분들이 귀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시죠. 오늘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 대응단 박선영 조사역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 이러면 사실 보통 어르신들 떠올리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게 이 시민이 기지를 발휘해서 노인 한 분을 좀 도와드린 사례가 보도도 됐는데 오히려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로 노년층이 당했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에 20대에서 40대의 피해가 총 3688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50대까지 합하면 총 88.5%에 달하니까요. 이제 보이스피싱은 노년층보다는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 중장년층이 주로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좀 가장 이런 피해를 안 당할 것 같은 20대에서 40대가 열의 7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비중이? 아무래도 최근에 대출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젊은 층 및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네.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에 42.7%였던 대출 빙자형 사기의 비중은 2016년 이후 크게 늘어나서요.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출 빙자형 돈 필요한 세대가 딱 요 세대니까 그걸 노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많이 늘어난 게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대출 빙자형 사기가 극성이고 피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대출 빙자형의 경우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게다가 사기범들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전화는 정상적인 대출 모집인의 전화 영업 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실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전화로 영업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햇살론 등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정말 한푼이 아쉽고 여유롭게 돈을 못 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 범죄가 지금 이런 오늘 주제의 어떤 배경이 될 텐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게 좀 분명합니다. 금감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현재는 대출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전 문진 제도하고 대출 승인 시 대출금 상환 계좌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10월 말부터도 금융기관이 인터넷 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 방식으로 지급 목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답 방식이요? 네. 인터넷 뱅킹 하시다 보면 팝업창이 뜨세요. 네네.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출 목적으로 이체 또는 출금을 요청받았습니까? 정부 기관에 이체 또는 출금을 요청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에 대해 네. 고객이 직접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입력하도록 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스스로 좀 이게 사기 아닌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군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 요령을 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젊은 여성들 타겟도 저희가 알려드려서 아마 젊은 여성 가족 두신 분들은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 더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TV, 라디오를 통해 사기 수법을 알리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인터뷰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하고 협업하여 ATM기 객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만화,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피해 사례 및 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12개 사회 시민 단체들하고도 협업해서 안심금융생활 국민 네트워크라는 걸 구축을 해서 1,300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심금융생활 국민 네트워크. 사실 이 분야인데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안심금융생활 국민 네트워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2개의 사회시민단체와 범금융권, 경찰청이 참여하는 불법금융 척결을 목표로 한 협력체계입니다. 아, 네. 참여 단체별로 자체 특성에 맞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네. 저희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범금융권은 단체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단체별 소속 회원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면 단체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강사를 파견하고 안내책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대한노인회 이런 쪽도 어르신들 예방을 위해서 함께 또 색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들은 좀 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한노인에는 이미 저희 안심금융대한노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인 성과도 좀 좋았죠? 네, 2016년 한 해 동안 사회시민단체 소속 강사 또는 회원 총 1만여 명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요. 네네. 시민단체 전국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한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 사례 및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 만화, 기고문 등을 제공해서 각 사회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월보 등에 게재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12개 사회시민단체 외에도 더 많은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강사 파견이나 자료 제공을 지원하니까 혹시 협력하고 싶은 단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활동 감사드리고요. 지금 9264님이 1시간 전에 따님이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울면서 전화 왔다고요. 금감원에 신고도 했는데 이 일부 정보를 알고서 협박하는 식의 전화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박멸할 수 없을까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제수사도 수요일 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의하고 한 번 더 멈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9264님 의견을 이 경제수사대 시간에 받으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안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선영 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금리 인상되면 가계 부담 많습니다. 좀 힘들어요라고 하는 의견들 주신 분들이 많고요. 2046님은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금통위로요. 금리 결정 서민들에게 통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결정해 주세요 했고요. 7292님은 기독교인이지만 국민복에 정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네,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